동남아시아의 뜨거운 정글은 냉전의 가장 치명적인 대결의 무대를 제공했으며 여기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국민주의의 철학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피로 얼룩진 전쟁에서 충돌했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 제국의 붕괴로 탄생했지만 분열되었던 나라가 통합되었고 양측 모두 통일을 꿈꾸었지만 자신들의 신념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19년 동안 지속되고 2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베트남 전쟁은 전술과 무기만큼이나 의지의 싸움이었고 이 점에서 공산주의 북쪽과 그들의 남쪽 지지자인 베트콩은 의지력이 넘쳤습니다. 그 정도로 서방의 기술조차 그들의 승리를 위한 추진력을 무력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남베트남이 결국 공산주의 북쪽에게 무너졌지만 특히 서방에서는 이 충돌을 미국의 비극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미국의 명성, 영향력, 심지어 자체 사회에 끼친 피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베트남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그들을 지원하도록 주요 동맹국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인 호주의 참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54년에) 프랑스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각각 창설되었으며 각각의 차가운 전쟁 동맹국, 북쪽의 모스크바와 남쪽의 워싱턴이 생겼습니다. 미국은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의 북쪽이 지원받아 남쪽을 압도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통일된 공산주의 베트남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것은 캄보디아 같은 이웃 국가들의 도미노 효과를 가져와 서방의 지역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냉전의 세계 체스판에서 미국의 입장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남베트남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 프로그램을 촉발시키고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동맹국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호주, 대한민국, 영국이 포함됨. 비록 영국 특수부대는 정글 전투의 경험을 전달했지만 워싱턴의 큰 실망으로 영국은 자신의 군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캔버라의 호주 정부는 베트남의 악화되는 상황을 위협으로 보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 초기 시점에서는 베트공이라 알려진 남부의 공산주의 게릴라와 싸울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남베트남에 제공하는 것이 국가를 안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으며 미국과 동맹국의 군대는 북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규모의 세력을 구축하였습니다. 남베트남 군대에 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한 가지였지만 그들이 실전에서 이를 사용하는 경험이 거의 없었으므로 훈련 고문들이 파견되었습니다. 1962년 8월 3일 정글 전쟁 전문가인 프란시스 세랑 대령이 이끄는 호주군의 30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남베트남의 수도 베트공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수도인 사이공에서 호주군 훈련팀 베트남을 구성하였지만 호주군 용어로는 단순히 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들 조원자들은 혼자 또는 2명씩 남베트남군에 배치되어 교관 또는 경우에 따라 현장 지휘관으로서 베트공군이 점령한 광대한 시골 지역을 해방하기 위해 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공과 그의 동맹국들에게 지역 전쟁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군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약 207명의 구성원을 포함하게 되었고 그들은 강력하게 돌진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1965년 초 28세의 케빈 대셔 휘트리가 그들의 행렬에 합류하였습니다. 휘트리는 그의 임무 초기에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가 소속된 남베트남 부대와 베트콩 사이의 전투 중 작은 소녀가 십자불에 걸려 있었고 그 자신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그녀의 위치로 달려가 안전하게 그녀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만에 베트콩 군대가 사이공에 도착했습니다. 1965년 11월 13일
그는 트라본 마을에 베트콩 군대를 청소하는 데 참여했는데 이때 그의 부대가 공격을 받아 후안 스완턴이 부상당했습니다. 휘트리는 동료를 치료하고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베트남 사람들은 희망이 별로 없어 철수하기 시작했지만 휘트리는 스완턴을 떠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2개의 수류탄을 들고 베트콩의 공격을 기다렸습니다. 다음엔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 휘트리는 사후에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연합군에서 가장 높은 훈장이며 전쟁 동안 호주인에게 수여된 4개의 훈장 중 첫 번째였습니다. 휘트리가 트라본 근처에서 사망한 시점에는 호주는 이미 미국을 따라가며 북베트남군이 싸움에 점점 더 참여하면서 커지는 갈등에 참여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단순한 자문 역할을 넘어서 직접적인 전투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1965년 4월 29일 호주 총리 로버트 맨지스는 호주 의회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에 따르면 남베트남에 대대를 배치하는 결정은 현재 이 지역의 방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추가 기여를 나타냅니다. 남베트남의 인수는 호주와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서 중국 공산당의 추진력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전투 병력을 배치하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몇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 조치는 호주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덜 인기 있었던 것은 맨지스가 호주가 약속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며 새 정책을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맨지스는 전년에 국가 복무 계획을 도입하여 체력이 좋은 젊은이들이 베트남에서 복무하도록 징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맨지스는 예상치 못하게 남베트남 총리판 호이콰트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외국 군대 증가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선전 효과를 줄까 두려워했지만 미국의 압력에 의해 그 우려는 해소되었습니다. 맨지스는 나중에 파병에 대해 의회를 오도했다는 주장으로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는 이를 1965년 6월 첫 번째 호주 왕립연대가 판호아 지방에 도착하여 전투작전을 시작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약 800명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미국이 20만 명 이상을 파병한 것에 비하면 누그러지는 것이었지만 외교적 관점에서 그들은 서방 세계가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데 결속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와 미국의 관계가 강화되며 맨지스는 이것이 미래의 무역 및 보안 거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1966년 1월 26일 맨지스는 공공생활에서 은퇴하고 하롤드 홀트가 그를 이어받았는데 홀트는 곧 미국으로 여행하여 린든 B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존슨과 베트남 전쟁에 대한 호주의 지지를 확증하기 위해 호주는 LBJ와 함께 갈 강력한 친구라고 말하며 홀트는 추가 $1,000 약속으로 지지했습니다. 미국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기획자들은 그들의 병력이 단지 미국 군대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전술적 자율성을 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의 가장 큰 전투 참여 중 하나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제1호주 임무부대, 즉 ATF의 배치였으며 이는 호주 왕립 해군에 의해 보급되었습니다. 최초의 ATF는 호주 왕립 연합부대의 2개 대대로 구성되었지만 1968년 작전의 템포가 높아짐에 따라 이는 3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한 대대의 대포연대와 센츄리온 탱크, 장갑 인원 운반차, SAS 특수부대팀 각각 한 대대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추가적인 대포 배터리와 보병 회사를 제공함으로써 ATF에 병력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들은 호주 동맹국과 복무했습니다. 그들의 역할로 호주 왕립 공군은 노예 DHC사 카리브 수송기를 투입하였습니다. 35 스쿼드론 그들의 단거리 이착륙 성능과 견고한 디자인은 베트남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노에벨 UH-1 헬리콥터와 합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이스라 불리는 9 스쿼드론은 베트남 전투의 상징적인 항공기입니다. 호주 왕립 해군도 베트남 해안에 해상 보안을 제공하고 베트공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베트남 선박을 중지하고 검색하기 위해
구축함과 순찰정을 배치했습니다. 극장에 도착한 몇 달 후 대량의 징집병을 포함한 호주 군대는 베트남 전쟁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66년 8월 18일 중대 제6대대 제6호주 왕립연대의 108명의 병사들은 롱탄의 고무 플랜테이션 근처에서 2,000명의 베트공과 북베트남 병력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전날 밤 그들은 강한 박격포의 공격을 받았고 호주의 정보부가 들어오는 공격의 출처를 파악한 후 그들은 야전포로 응답하여 공격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래서 중대 병사들은 공격 출처와 공산주의자들의 철수를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공산주의 병력들은 호주군을 포위하려 돌아섰고 그들은 호주군을 20대 1로 압도했습니다. 강한 총격에 노출된 호주군은 참호를 파고 공산주의 병력의 공격을 막아내며 더 정확한 포격을 요청해 공격을 약화시켰습니다. 미국의 밀13 장갑 인원 수송 차량을 장착한 구조군은 루이 군을 계속해서 늘렸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현장으로 모였습니다. D중대가 계속 싸울 수 있게 노에서 2대의 UH-1 헬리콥터가 구중대는 적의 치열한 사격에도 불구하고 추가 탄약 공급을 위해 비행했습니다. APC들이 싸움의 현장에 도착하여 사망자와 부상자를 대피시키기 시작했을 때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18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한 후 호주인들은 처음에 이 전투를 패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이 드러나자 그 패배는 화려한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들은 그 밤에 큰 공격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롱탄에서의 전투는 그들을 너무 오래 묶어두어 공격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수치는 양측에서 논쟁의 대상이지만 베트콩과 북베트남의 손실이 호주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호주 수치에 따르면 최대 250명이 사망했고 이 사망이 베트콩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역사학자들이 논의 중입니다. 병역 의무자들이 열성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주군은 큰 힘을 발휘하였고 미군 사령관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이후 호주 동맹국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였습니다. 1967년 4월 19일 호주 공군은 호주 공군과 영국 전기 캔버라 폭격기를 베트남 남부 팔랑게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배치하기 시작함으로써 공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당 평균 8회의 임무를 수행하여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전쟁을 지원하였습니다. A6 인트루디어와 같은 매우 고급 미국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캔버라는 목표 지점에서 45m 이내로 비유도 폭탄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병사들에게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저 800피트까지 낮게 비행하는 등 정확성에 대한 부러울 만한 평판을 얻었습니다. A6 인트루더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호주 공군이 사용했으며 호주 본토의 반전 운동에서는 병사들의 전투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전쟁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것은 남베트남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무너지더라도 호주에 대한 위협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호주 국방부 자체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1967년 말에 호주인들이 일치하는 점은 그들의 병력이 미국과 남베트남이 북쪽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싸움이 끝나는 것은 맨지스가 거의 3년 전에 호주군이 배치될 것이라고 의회에 발표했을 때보다 더 가까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8년에 베트공과 북베트남군이 그들의 대규모 테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세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남쪽 방어군을 압도하며 주요 위치를 한 번에 공격하는 잘 조정된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호주군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매복과 히트앤레연의 게릴라 스타일의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남베트남의 거리에서의 공개 전쟁이었고 그 후 다시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공산군의 큰 도박이었지만 결국 손해를 보게 된 이유는 이것이 바로 호주군이 항상 원했던 전쟁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테트 공세는 결국 실패했지만 승리자들에게는 비꼬는 듯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피해 장면들이 호주 전역의 텔레비전 화면에 표시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확신이 없는 원인에 대해
젊은 호주인들이 계속 싸우는 것에 대한 불만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따라서 한 ATF의 강점이 약 7,672명의 호주인과 552명의 뉴질랜드인에서 정점을 찍을 즈음에 1969년에는 이미 벽에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병력을 집으로 데려오는 목표가 캔버라에서 정치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산주의 세력이 완강하게 항복을 거부하면서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그들의 요새에서 쫓아내는 것이 호주의 힘과 사기를 충분히 소모시키지 않은 것처럼 많은 호주 병력들이 또한 지뢰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었는데 이는 엔지니어들이 발견했을 때 상당히 익숙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배에 의하면 그 지뢰들은 호주인들이 직접 설치한 호주산 점프잭 장치였습니다. 이것은 베트공을 견제하기 위해 다토와 해안 사이의 10km 지역에 설치된 방법입니다. 그러나 베트공은 능숙하게 수천 개의 지뢰를 파내어 이를 호주인들에 대한 공격에 재사용하였습니다. 테트 공세 동안 공산군을 처음으로 물리친 후 호주와 미국 군대는 4.20으로의 추가 침투를 차단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항상 미끄러운 베트공은 이러한 군대를 우회하고 5월 5일에는 힘을 모아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패배한 공산당원들은 시골로 후퇴하였고 그들에게 타격을 가하려는 희망으로 한 ATF가 그들을 차단하도록 재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의 탈출 경로에 코랄과 쿠지라는 이름의 화력기지를 설립하였고 5월 12일 밤에는 코랄이 심각한 공격을 받았으며 호주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호주 군대에게만 우월한 화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지의 완전한 전복을 막았습니다. 5월 22일에 다시 공격을 받은 코랄은 이후 호주군이 공세를 시작하였고 이에는 북베트남 군 지역 사령부를 향해 전진하는 센츄리온 전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호주군이 새로운 화력 지원 기지인 바오모라를 설립한 후 5월 26일에는 강한 공격을 받았고 이어서 몇 일 동안 더 많은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 싸움은 6월까지 이어졌으며 호주군이 이 지역의 통제권을 잡기 위해 싸웠습니다. 다시 한번 전투는 게릴라 행동보다는 전통적인 정글 전쟁을 연상케 했으며 이는 호주의 전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대 수준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적군 267명이 사망하였고 호주군은 25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1969년에) 정점을 찍은 후 호주 정부는 이제 존 고든의 총리 아래에서 호주의 노력을 다시 남베트남의 훈련에 집중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호주군 병력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투작전이 대부분을 남베트남에 맞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베트남화 정책을 반영해 호주 민간사항 부대의 구성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남베트남의 심리를 얻고 베트공의 현지 지지를 진압하려 노력했습니다. 1970년 11월에는 번호 8호 호주 왕립연대는 임무를 완수한 후 철수하였으나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호주 군대의 철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향 사람들에게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반전 시위자들이 거리에서 경찰과 폭력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 남성들도 베트남의 징병 등록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전투작전이 중단되고 병사들이 1972년 12월에 귀국하기까지 2해가 더 걸렸습니다. 그러나 팀은 조금 더 오래 그 나라에 머물면서 중요한 자문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그들도 다음 해에 철수할 때까지 그들은 전투에서 33명의 사람들을 잃고 추가로 122명이 부상했지만 그들은 위틀리의 것과 함께 3개의 빅토리아 14문장을 더 획득했습니다. 1902년에 일부 호주 군인들은 스테프 대피까지 호주 대사관을 보호하며 그 나라에 머물렀습니다. 1975년에 4.20이 마침내 무너지면서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총 6만 명가량의 호주인들이 베트남에서 복무했으며 그중 15,000명 이상이 징집병이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한 ATF와 함께 싸우던 521명의 호주인과 37명의 뉴질랜드인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다친 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호주의 전쟁에 대한 감정을 분석하는 것은 아마도 미국인들의 참여를 볼 때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보다 베트남에 훨씬 가까웠던 많은 호주인들은 1965년 중국의 지원으로 촉발된 공산주의의 확장에
진정으로 위협을 느꼈고 이것은 오늘날 많은 호주인들이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진행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특히 징병 문제에서 많은 호주인들이 전쟁이 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믿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호주가 직접 공격당한 경우 예컨대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취해야 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베트남 참전은 정부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그들에 대한 불만을 키우는 동시에 호주 문화와 심지어 호주의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호주 사회에 대한 보다 넓은 영향에 관계없이 많은 호주인들은 그들의 군인들의 참전과 그들이 보여준 영웅적인 행동과 헌신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것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믿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호주의 베트남 전쟁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를 좋아요하고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